제83화 형주를 차지하다. 제1장 주유가 깨어난 것은 반나절이 지난 뒤였다. 여러 장수들이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좋은 말로 위로했다. 그러나 주유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지 이렇게 말했다. 제갈량 그 촌놈을 죽이지 못한다면 내 어찌 마음속에 한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정동무는 부디 나를 도와 남군성을 공격해 주십시오. 반드시 빼앗아 동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부하 장수들과 남군성을 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노숙이 들어왔다. 주유가 그를 보고 말했다. 나는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유비 제갈량과 결판을 내고 남군성을 다시 빼앗고 싶소. 자경도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그러자 노숙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지금 동호는 조조와 맞서고 있으나 아직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주공께서도 지금 합비를 공격하고 계시나 함락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끼리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틈을 타 조조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사태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더욱이 유현덕은 전부터 조조와 친한 사이였으니 만일 상황이 다급하게 몰리면 점거하였던 성들을 모두 바치고 함께 동호를 칠지도 모릅니다. 일이 그렇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유는 그래도 분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온갖 계책을 다 쓰고 병사와 말을 잃고 군비와 군량을 허비해가며도 뭐한 일인데 죽서 개주고만 꼴이 되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소이까? 노숙이 다시 달랬다. 도독은 우선 참으십시오. 내일 직접 유현덕을 만나 이치로 설득해보겠습니다. 만약 설득하여도 통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군사를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자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하시죠. 그렇게 여러 장수들이 거들자 주유도 마지못해 노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유의 군영을 나온 노숙은 종자를 데리고 곧 남군성으로 향했다. 성 밑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성문을 열라. 나는 동호의 노숙이니라. 그러자 조은이 나와 성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자경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현덕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공께선 지금 제갈공명 군사와 함께 형주성에 계십니다. 노숙은 남군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형주성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이르러 보니 성벽 위에는 깃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그 사이로 오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씩씩하고 날래 보였다. 제갈공명은 참으로 비상한 인물이로구나. 노숙은 속으로 새삼 감탄하면서 성문을 향해 소리쳤다. 성문을 열라. 나는 동호의 노숙이니라. 성문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안에 들어가서 아뢰었다. 노숙이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몸소 성문을 활짝 열고 노숙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서로 간에 인사를 마친 다음 두 사람은 손님과 주인의 자리로 나누어 앉았다. 차 마시기를 끝내자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주공과 호독이 유황숙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거듭 당부하시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저번에 조조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온 것은 명목상 강남을 토벌한다는 것이지만 실은 유황숙을 동호하려고 왔던 것이오. 다행히 동호가 조조군을 물리쳐 유황숙을 구해드렸으니 형주 양양의 구군은 마땅히 동호에게로 돌아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유황숙께선 이상한 속임수로 형주 양양을 차지하셨습니다. 우리 동호로 하여금 아무 실속 없이 막대한 군자금과 군량 그리고 수많은 병사와 말을 허비케하고 유황숙께선 가만히 앉아 그 일속만 챙기셨으니 이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오. 차분한 추궁이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런 일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듯 한층 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자경같이 이름 높은 선비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만물은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형주 양양의 9군은 본래 동호의 땅이 아니라 유경승이 기업을 이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군은 바로 유경승의 아우 되시는 분입니다. 비록 유경승은 죽었지만 그 아들은 아직 살아있으니 숙부가 조카를 도와 형주 땅을 되찾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이치에 어긋난다 하십니까?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다. 흠칫했던 노숙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말했다. 유경승의 아들인 유기공자가 전거한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소. 하지만 공자는 지금 강화에 있고 여기엔 없지 않소이까. 그러자 제갈량이 정색을 하고 되물었다. 그럼 공자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공자가 여기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제갈량은 빙긋 웃더니 좌우에 명했다. 공자를 모셔오너라.
그러자 두 사람의 시종이 유기를 부축하고 병풍 뒤에서 나왔다. 유기가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몸이 병들어 예를 차리지 못하니 자경께선 너무 허물하지 마십시오. 놀라 말문이 막힌 노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병색이 짙은 걸로 미루어 유기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입을 열었다. 만일 공자께서 안 계시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소? 제갈량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공자께서 하루 계시면 하루를 지킬 것이요. 만일 안 계시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안 계시게 되면 성과 고을을 반드시 우리 동호에 돌려주셔야 할 것이오. 좋습니다. 그건 자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자 제갈량은 주연을 베풀고 노숙을 후히 대접했다. 그리 내키지 않는 술자리였으나 노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술을 나눈 뒤 제갈량과 작별하고 형주성을 나왔다. 그리고 그 밤으로 말을 달려 동호의 본영으로 돌아갔다. 어찌 되었소이까? 기다리고 있던 주유가 노숙에게 물었다. 노숙은 형주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유는 마뜩찮은 표정을 지으며 탄식했다. 하, 유기는 아직도 한창 나이인데 어느 세월에 죽기를 기다려 형주를 돌려받을 수 있겠소? 노숙이 그런 주유를 좋은 말로 달랬다. 도독은 마음을 놓으십시오. 노숙이 책임지고 형주 양양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하시다니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소? 내가 보니 유기는 주색의 고라 병이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깊어졌더군요. 지금 낯빛이 파리하고 숨을 헐떡이며 피를 토하는 것으로 보아 반년도 못 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형주를 달라 하면 유비도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할 테지요. 주유는 그래도 울화가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다. 억지로 참느라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손구원이 보낸 사자가 당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주유는 청해 드리라고 했다. 이윽고 안에 들어온 사자가 말했다. 주공께선 합비를 에워싸고 여러 차례 공격을 하였으나 아직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도독께 군사를 돌려 합비를 도우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주유는 하늘 수 없이 군사를 거두고 정보에게 거느리던 싸움배와 병사들을 이끌고 합비로 가서 손권을 도우라고 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덧난 화살 상처를 돌보기 위해 시상현으로 갔다. 제2장. 한편 몸둘 곳 없어 이곳저곳 떠돌던 유비는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형주는 물론 남군과 양양까지 얻게 되니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부하장수들을 모아놓고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청마루로 어떤 사람이 올라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비가 바라보니 다름 아닌 이적이었다. 그는 지난날 유비를 2번씩이나 구해주었던 인물이다. 유비는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게 정중히 자리를 권한 다음 물었다. 선생께선 제게 어떤 가르침을 주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적은 유비의 물음을 받아 되물었다. 앞으로 형주를 오랫동안 지키고자 하신다면 어찌 어진 선비를 구하지 않으시는지요? 유비가 궁금한 듯 물었다. 어진 선비라니요. 그런 분이 어디 있으이까? 형주 양양에는 마씨 5형제가 있는데 모두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막내 이름은 마속이고 자는 유상이지요. 그중 가장 현명한 것이 흰 눈썹이 난 마량으로 자를 개상이라 합니다. 그 고장에서 마씨 5형제 중 흰 눈썹 난 사람이 가장 어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요. 공께선 어찌 그 사람을 불러 이를 도모하지 않으시는지요? 흰 눈썹 난 사람이라고 하셨소. 예, 흰 눈썹을 한자로는 백미라 하는데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백미라는 말은 바로 이 고사에서 생겨난 것이다. 백미마량이라고 하였소. 예, 그러합니다. 유비는 이적의 말을 듣고 즉시 백미 마량을 모셔오라고 명했다. 이윽고 마량이 오자 유비는 깍듯한 예를 갖춰 맞은 뒤에 물었다. 형주 양양을 오래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없겠소. 유비의 질문에 마량이 대답했다. 정말 두 눈을 덮고 있는 눈썹이 눈처럼 하였다. 있습니다. 그럼 말해주시오. 먼저 사방에 튀어있는 형주 양양은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땅이라 오래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공자 유기를 이곳에 머물며 요양케 하시고 예전에 일하던 사람들을 불러 이곳을 지키게 하십시오. 한편 조정에 글을 올려 공자 유기를 형주자사로 세우시면 전란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남쪽을 정벌하여 무릉장사 계양영릉의 사계군을 차지하십시오.
거기서 토지세로 곡식과 돈을 거두어 쌓아두시면 앞날을 도모하는데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주 양양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책입니다. 마량이 제시한 방책은 듣고 보니 과연 백미였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4개 군 가운데서 어떤 군을 먼저 취하는 게 좋겠소? 마량이 서슴없이 대답했다. 상강 서쪽에 있는 영릉이 가장 가까우니 먼저 취하시고 다음으로 무릉을 취하십시오. 그 뒤 상강 동쪽에 있는 계양을 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사를 취하십시오. 유비는 즉시 마량을 금일의 보좌관에 해당하는 종사로 삼고 이적을 부종사로 삼았다. 그리고 제갈량을 청해 함께 상의한 뒤 유기는 양양성으로 보내고 양양성에 있던 관우는 형주성으로 불러들였다. 유비는 마량의 계책에 따라 먼저 영릉을 취하기 위해 군사를 재정비했다. 익덕은 선봉을 맡고 자룡은 후군을 맡으라. 나는 공명과 함께 중군을 맡으리라. 관우는 남아서 형주성을 지키고 미축과 유봉은 강릉을 지키도록 했다. 군사 배치를 모두 끝낸 유비가 영릉정벌에 동원한 군사는 모두 1만 5천 명이었다. 유비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영릉태수 유도에게도 전해졌다. 이에 유도는 아들 유현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유비가 대군을 몰아 쳐들어오고 있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현은 젊은 혈기에 큰 소리쳤다. 아버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들의 장수 장비와 좋으니 아무리 용맹하다 하여도 우리에겐 상장 형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 넉넉히 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큰 소리에 힘을 얻은 유도는 아들과 형도형에게 영을 내렸다. 군사 1만을 이끌고 나가 적을 막으라. 예. 유현과 형도형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영릉성에서 30리쯤 떨어진 곳까지 진군하여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점에 군영을 세웠다. 정찰을 나갔던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제갈공명이 한 무리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도형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두 군사는 서로 마주보고 둥글게 진을 쳤다. 그러자 형도형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가 자루가 긴 초승달 모양의 큰 도끼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역적놈들아, 어찌 감히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이냐? 형도형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맞은편 진영에서는 황색 깃발들이 떼지어 나오더니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그 한가운데로 바퀴가 4개 달린 수레 한 대가 나타났다. 수레 안에는 웬 사람이 단정히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윤건을 쓰고 몸에는 하계 깃털로 짠 학창 옷을 입고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는 부채를 들어 형도형을 가리켰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바로 남양의 제갈공명이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내가 펼친 작은 계략에 말려 갑옷 하나 변변히 걸치지 못하고 달아났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무슨 수로 나를 대적하겠느냐? 내 지금 너희를 용서해 줄 터이니 얼른 투항하거라. 제갈량의 다그침에 형도형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하하. 적벽대전은 주유의 작품이었거늘 내가 무슨 일을 하였다고 얘까지 와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냐? 그리고는 이내 큰 도끼를 휘두르며 제갈량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제갈량은 수레를 돌려 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열려있던 진문이 순식간에 닫혀버렸다. 그것도 모른 채 형도형은 진 속으로 깊이 뛰어들었다. 그러자 별안간 진의 모양새가 변하기 시작했다. 형도형은 가운데 있는 한 무리의 황색 깃발만 보고 줄곧 뒤쫓았다. 거기에 제갈량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산모퉁이를 돌아가자 황색 깃발들이 한 곳에 멈춰서더니 양쪽으로 갈라섰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가운데 있어야 할 4바퀴 수레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말을 탄 장수 하나가 창을 꼬나든 채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 다름 아닌 장비였다. 형도형도 큰 도끼를 휘두르며 마주 달려나갔다. 그러나 본래 장비의 맞수가 되지 못하는 그는 몇 합 싸우다가 기력이 달리는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가 놓칠세라 그를 추격했다. 바로 그때 길 양쪽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이에 형도형은 죽기 살기로 혈로를 뚫었으나 이번에는 대장 한 사람이 앞길을 막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이놈, 상산 조자룡을 모르느냐? 장비에게 혼나고 매복군의 힘을 뺀 형도형은 난감했다.
맞서자니 당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도망치자니 달아날 데가 없었다. 남은 방법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었다. 형도영이 말에서 내리자 조우는 그를 묶어 군영에 있는 유비와 제갈량 앞으로 끌고 갔다. 형도영을 보자 유비가 호통쳤다. 그 자리에서 죽이지. 뭐하러 얘까지 끌고 왔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베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제갈량이 말리더니 형도영에게 말했다. 만일 유연을 잡아온다면 내 항복을 받아주마. 그리 해보겠느냐. 예, 살려만 주신다면 유연을 잡아오고 말고요. 형도영이 굽실거리자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무슨 방법으로 잡아오겠느냐. 저를 풀어주신다면 돌아가서 그럴듯한 말로 꾸며대겠습니다. 오늘 밤 군사께서 병사들을 이끌고 군영을 기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에서 유연을 사로잡아 군사께 바치겠습니다. 유연이 잡히면 그 아비 유도 또한 자연 항복할 것입니다. 듣고 있던 유비가 말했다.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형장군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도영을 놓아주었다. 제3장. 군영으로 돌아간 형도영은 유비의 군영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보고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유현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어? 상대방 계략을 역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밤 군사를 군영 밖에 매복시키고 군영 안에 깃발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이 치러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좋소. 그리 합시다. 유현은 형도영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이경 무렵이다. 과연 한 무리의 군사가 군영 입구로 다가오더니 각자 가지고 온 풀단에 일제히 불을 질렀다. 미리 군영 밖으로 나와 매복하고 있던 유현과 형도영의 군사들은 그 불길을 보자 양쪽에서 와하고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불을 지르던 유비의 군사들이 즉각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세라 유현과 형도영이 바짝 뒤쫓았다. 10여리쯤 갔을까. 앞서 달아나던 적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유현과 형도영은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군영으로 돌아갔다. 그때까지 불길이 꺼지지 않은 군영 한가운데서 갑자기 장수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바로 장비였다. 유현이 소리쳤다. 군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 반대로 제갈공명에 군영을 기습하러 갑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군사를 돌렸다. 그러나 채 십리도 가기 전에 이번에는 조은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옆으로 달려들었다. 형도영은 조은이 내질은 단 한 번의 창끝에 찔려 말밑으로 떨어졌다. 이를 본 유현은 말머리를 돌려 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뒤쫓아간 장비에게 이내 사로잡히고 말았다. 꽁꽁 묶여 제갈량 앞으로 끌려온 유현이 엎드려 간청했다. 형도영이 시켜서 한 일이지.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제갈량은 그의 말을 선선히 받아들여 병사들에게 그를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리고 옷을 주워 입게 한 다음 술상까지 차려 그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내 그대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 줄 터이니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항복하시도록 권하게.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가 성 안을 시체로 가득 채울 것이네. 내 말대로 해보겠는가? 예, 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그와 부하들을 풀어주었다. 이에 영능성으로 돌아간 유현은 아버지 유도를 뵙고 제갈량 덕분에 살아났다는 것을 자세히 말한 뒤 항복할 것을 권했다. 네 의견대로 하자꾸나. 유도는 아들의 의견을 따랐다. 그래서 성위에 백기를 꽂고 성문을 활짝 열게 한 다음 몸소 인수를 들고 유비의 본영으로 찾아와서 항복했다. 제갈량은 유도를 태수로 삼아 이전처럼 영능성을 지키게 하고 그 아들 유현은 형주성으로 데려가 군무를 보게 했다. 영능의 백성들은 이 결과를 듣고 모두 기뻐했다. 유비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뒤 전군에 상을 내려 위로했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이미 영능은 취하였으니 다음은 계양이다. 누가 가서 계양성을 취하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조은이 선뜻 대답하자 장비도 분연히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 이번에는 제가 가보겠소. 두 사람이 서로 가겠다고 다투므로 제갈량이 중재에 나섰다. 자룡이 먼저 대답했으니 자룡이 가도록 합시다. 유비가 동조했다. 그러나 장비는 자기가 꼭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제갈량은 하는 수 없이 제비를 뽑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조은이 제비를 뽑았다. 그러자 장비는 화를 내면서 고집을 부렸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소. 그저 군사 3천만 내주면 내 틀림없이 계양성을 함락시키겠소. 그러자 조은도 지지 않고 말했다. 저도 군사 3천만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만일 계양성을 얻지 못하면 어떤 군령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조은에게서 군령장을 써받은 뒤 가력 뽑은 정예병 3천을 내주었다. 그런데도 장비가 계속 자기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유비가 꾸짖어 물리쳤다. 마침내 조은이 군사 3천을 이끌고 계양으로 떠났다. 이 소식이 척후병에 의해 계양 태수 조범에게 전해졌다. 조범은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관군교의 진흥과 포룡이 나서 말했다. 저희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막아보겠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계양군 영사냥 출신의 사냥꾼들이었다. 진흥은 던지는 삼지창인 비차를 잘 썼고 포룡은 호랑이 2마리를 쏘아 죽인 적이 있을 만큼 활솜씨가 뛰어났다. 그런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재주와 뚝심을 믿고 앞장서기를 자처한 것이다. 조범이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매 듣자 하니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황숙이라 하더구나. 게다가 제갈공명은 지모가 뛰어나고 관우와 장비는 더할 수 없이 용맹하다고 들었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조우는 당양 장판 언덕에서 100만이나 되는 적군 한가운데를 마치 무인지경처럼 누비고 다녔다는 자다. 우리 계양군에 군사가 얼마나 있다고 저들에 맞서겠느냐.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흥도 기세를 꺾지 않았다. 나가 싸우기를 청합니다. 만일 조은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때 가서 태수 뜻대로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범은 진흥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다. 정 그렇다면 한번 나가 싸워보거라. 이에 진흥은 군사 3천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을 채비를 차렸다. 저쪽에서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다. 포진을 끝낸 진흥은 비차를 들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갔다. 창을 비껴든 조은도 맞은 쪽에서 말을 몰고 나오며 진흥을 꾸짖었다. 우리 주인 유연덕은 바로 유경승의 아우 되신다. 지금 공자 유기를 도와 함께 형주를 거느리게 되어 특별히 백성들을 위무하러 왔거늘 너는 어찌 대항하는 것이냐. 그러자 진흥도 지지 않고 맞섰다. 우리는 오로지 조승상을 받들 뿐이다. 어찌 유비 따위를 따르겠느냐? 그러자 크게 노한 조은이 창을 꼬나들고 진흥에게 덤벼들었다. 진흥도 비차를 휘두르며 마주 달려나갔다. 2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리며 사오합을 겨루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안 진흥은 말머리를 휙 돌려 달아났고 조은은 그런 진흥을 바짝 추격했다. 한참 달아나던 진흥은 힐끔 뒤를 돌아보더니 가까이 다가온 조은을 향해 번개처럼 비차를 던졌다. 그러나 조은이 누군가. 창의 달인인 그는 날아오는 비차를 휙 잡아채더니 거꾸로 이 비차를 진흥에게 되던졌다. 진흥은 급히 몸을 구부려 비차를 피했다. 그러나 어느새 조은의 말이 그의 옆까지 다가왔다. 조은은 재빨리 진흥의 뒷덜미를 낚아채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놈을 묶어라.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진흥을 결박했다. 대장이 붙잡히니 싸울 의욕을 잃은 그의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군영으로 돌아온 조은은 끌고 온 진흥을 보고 꾸짖었다. 너 따위가 어찌 감히 나를 대적하였느냐. 내 너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낼 터이니 조범에게 빨리 와서 항복하라고 전하거라. 예, 잘못하였습니다. 성에 돌아가 태수께 항복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진흥은 굽실거리며 머리를 싸는 채 쥐새끼처럼 허둥지둥 계양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태수 조범을 만나 조은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그러자 태수 조범은 혀를 끌끌 찼다. 쯧쯧쯧. 그러게 내 뭐라 하였더냐. 항복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굳이 나가 싸우겠다고 하여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조범은 태수의 인수를 받든 채 10여기만 거느리고 성을 나가 조은의 군영으로 찾아갔다. 조은은 군영 밖까지 나와 조범을 맞아들이고 손님의 예로 대했다. 그리고 곧 술자리를 베풀어 함께 마시며 조범이 가져온 인수를 받았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조범이 입을 열었다. 장군의 성도 조씨고 이 사람의 성도 조씨니 500년 전에는 필시 한 집안이었을 것이오. 게다가 장군은 상상국 진정현 출신이고 나 역시 진정현 사람이니 고향 또한 같소이다. 만일 장군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형제로 삼아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는데 장군 생각은 어떠하시오? 조은은 크게 기뻐했다. 좋소. 그런데 형제의 의를 맺자면 나이를 따져봐야겠소이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두 사람은 각각 나이를 따져보았다. 그랬더니 서로 동갑이었으나 조은이 조범보다 4개월 빨랐다.
그럼 내가 형이로군. 조은이 거들먹거리자 조범이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두 사람은 고향도 같고 나이도 같고 성도 같아 더할 수 없이 만족해했다. 밤이 늦어서야 술자리가 파했다. 조범은 작별 인사를 하고 성으로 돌아갔다. 제4장. 다음날 조범은 조은에게 사람을 보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조은은 군중의 영을 내려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한 뒤 50여 기만 거느리고 계양성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이 손에 향을 피워들고 나와 모두 길가에 엎드린 채 조은을 맞았다. 조은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니 조범이 그를 관하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돌자 조범은 다시 조은을 후당 내밀한 곳으로 모신 뒤 술상을 새로 내와 극진히 대접했다. 그 바람에 조은도 약간 취기가 올랐다. 그러자 조범은 웬 부인을 불러들여 조은에게 술을 따르도록 했다. 본이 흰 비단옷을 입은 그녀는 나라를 기울일 만큼 뛰어난 경국지색이었다. 그래서 조범에게 물었다. 부인은 누이신가? 조범이 대답했다. 제 형수님 되시는 번씨입니다. 그 말에 조은은 얼른 몸가짐을 바로 하고 예를 갖췄다. 번씨가 술 따르기를 마치자 조범은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안 되네. 내가 거북하이. 조은이 말리자 번씨도 함께 자리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인사를 올린 뒤 방을 나갔다. 부인이 사라지자 조은이 나무라는 투로 물었다. 아우님은 어찌하여 형수께 술을 따르게 하였는가? 그러자 조범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리한 것이니 형님은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라니? 제 마탱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형수님이 아직도 수절만 하시니 저렇게 혼자 늙으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집을 다시 가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님 말씀이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 문무를 겸비하여 그 이름이 천하에 널리 알려지고 둘째, 생김새가 당당하고 위엄이 있으며 셋째, 돌아가신 맏형과 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범은 술잔을 한 잔 들이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천하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형님을 배우니 생김새가 당당하고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있을 뿐 아니라 돌아가신 맏형과 성도 같으니 형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딱 들어맞지 뭡니까? 형수님의 생김새가 과히 싫지 않으시다면 혼수를 갖추어 장군께 시집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를 거듭하는 친척의 연을 맺고 싶은데 형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범의 말을 다듣고 난 조은은 갑자기 성난 얼굴로 일어서더니 언성을 높여 말했다. 내 이미 너와 형제의 의를 맺었으니 내 형수라면 내게도 형수가 되거늘 어찌 인륜에 어긋나는 짓을 하란 말이냐? 그 말을 듣자 조범은 무안하다 못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제안한 것인데 어찌 이리 무례하시오? 그리고 좌우에 눈짓을 보냈다. 해치려는 뜻을 눈치챈 조은은 한 주먹에 조범을 때려 눕히고 곧바로 그 집을 나와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몸을 일으킨 조범은 진흥과 포룡을 급히 불러 상의했다. 진흥이 말했다. 그자가 성을 내고 갔다면 찾아내 그를 먼저 죽이면 됩니다. 글쎄, 그게 마음대로 될까? 조범이 미심쩍은 표정을 짓자 포룡이 말했다. 우리 둘이 거짓 항복하여 그의 군중에 가 있을 터이니 해수께선 군사를 이끌고 와 싸움을 거십시오. 그러면 진중에서 우리 둘이 때를 보아 조은을 사로잡아 바치겠습니다. 진흥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더니 조범에게 말했다. 그러자면 얼마간의 인마는 데려가야겠습니다. 얼마나? 조범이 묻자 포룡이 대답했다. 한 500기면 충분합니다. 좋다. 그리하라. 그날 밤 두 사람은 군사 500기를 이끌고 조은의 군영으로 찾아가 투항했다. 조은은 그들이 거짓 투항한 것을 짐작하면서도 안으로 불러들였다. 두 장수가 군막 앞에 와서 말했다. 조범은 미인계를 써서 장군을 속이고 장군이 취하기만 하면 후당으로 끌어들여 죽인 다음 그 머리를 조조에게 갖다 바쳐 공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어질지 못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성을 내며 나가시는 것을 보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화가 미치리라 싶어 이렇게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조은은 짐짓 기뻐하는 채 했다. 곧 주연을 베풀어 두 사람에게 술을 꺼냈다. 조은이 자기들 꾀에 속은 줄 알고 두 사람은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이윽고 두 사람이 크게 취하자 조은은 좌우의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이 두 놈을 묶어 가두어라.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졸개들을 붙잡아 신문했다. 과연 두 사람의 투항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조우는 그들이 데려온 군사 500명 모두에게 술과 밥을 배불리 먹인 다음 말했다. 나를 해치려 한 자는 지능과 포령이니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히려 후한상을 내리겠다. 거짓 항복한 것이 드러나면 무거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용서해주고 말을 들으면 후한상까지 내리겠다는 말에 군사들은 절을 올리며 고마워했다. 조우는 곧 지능과 포령 두 사람을 마당으로 끌어내 목을 베었다. 그리고 조범의 군사 500명을 앞세워 길을 열게 하고 자신은 1000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갔다. 그 밤으로 계양성 밑에 도착하자 조우는 군사를 시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 어서 성문을 열라. 진행포령 두 장군께서 조은을 죽이고 돌아왔다. 성에서 횃불을 비춰보니 과연 자기들 군마였다. 조범은 일이 뜻대로 된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성 밖까지 나갔다. 이 일을 기다리고 있던 조은이 좌우에 영을 내렸다. 저놈을 사로잡아라. 어찌해볼 틈도 없이 조범은 조은의 군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손쉽게 계양성을 장악한 조은은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함락 사실을 유비에게 알렸다. 유비는 기뻐하며 제갈량과 함께 계양성으로 달려왔다. 조은이 그들을 영접해 성 안으로 모신 뒤 조범을 대청마루 앞에 꿇어앉혔다. 제갈량이 조범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 주공께서 보낸 군사에 대항하였는가? 그러자 조범은 형수를 시집 보내려 했다가 조은의 분노를 샀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제갈량이 조은에게 물었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선 아름다운 일인데 장군은 어찌하여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소? 그러자 조은이 대답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범은 이미 나와 의형제를 맺었는데 만일 내가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는다면 사람들이 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부인이 시집을 다시 가면 절개를 잃게 되는 것이 싫었지요. 세 번째 이유는 조범이 항복하자마자 그 말을 꺼내므로 본마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공께선 이제 막 강한 지역을 평정하시어 잠자리도 편치 않으신데 어찌 여인 하나 때문에 감히 주공의 큰일을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감복했는지 제갈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큰일은 다 끝났다. 내가 중매를 설 터이니 그 부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떤가? 그러자 조우는 고개를 저었다. 천하의 여자는 널렸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처자가 없는 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호우 자령은 참으로 장부로구나. 유비는 그렇게 조은을 칭찬했다. 그는 또한 조범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전처럼 계양태수로 남아있게 했다. 유비가 계양성을 점령한 조은에게 후한 상을 내리자 이를 목격한 장비는 질투가 나는지 툴툴거렸다. 형님은 자령만 공을 세우게 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셈이요. 내게도 군사 3천만 주시오. 그럼 내가 일거에 무릉을 함락하고 태수 김선을 사로잡아 바치겠소. 그러자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익덕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비가 뜨악한 얼굴로 제갈량을 보며 물었다. 그게 뭐요? 자령도 계양군을 취하러 갈 때 굴령장을 써놓고 갔습니다. 이제 무릉을 취하고 싶다면 익덕도 굴령장부터 써놓아야 군사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어. 장비는 두말 없이 굴령장을 썼다. 그리고 3000 군사를 이끌고 밤을 도와 무릉으로 달려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